다들 이리 좀 가까이 앉아보시게. 오늘은 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러나 가슴 한편이 저리 태우는 옛날 이야기 하나를 풀어놓을 테니 말이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시절의 이야기일세. 저기 한양 땅 아래 세도가 당당하기로 소문난 최판서댁 이야기를 아시는가 모르겠네. 최판서라 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관세를 가진 양반이었지. 그 집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썩어날 지경이었고 담벼락 너머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끊이지 않아 동네 개들이 침을 질질 흘리며 떠나질 못했다지 뭔가. 헌데 세상만사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아니겠나.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 뒷마당 허름한 행랑채 구석방에 개똥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네. 이 아이는 그댁 부엌댁이 어멈이 낳은 자식인데 이름이 개똥이라니 참으로 딱하기도 하지. 천하게 불러야 귀신이 안 잡아간다고 그리 지었다는데 이름 탓인지 팔자 탓인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어. 갓난쟁이 때부터 울지도 않고 그저 빤히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 눈망울이 어찌나 깊고 시커먼지 어른들도 그 눈을 마주치면 등골이 서늘해져서 슬금슬금 피했다지. 아이가 서너 살이 되면서부터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네. 개똥이가 손가락질하며 저기 불이 났네 하면 멀쩡하던 아궁이가 무너져 불이 나고 아이고 다리야 하며 다리를 절뚝이는 신용을 하면 그날 밤 마름이 술 먹고 자빠져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생기는 거야. 사람들은 재수없는 아이라며 수근거렸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 이 아이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였던 게지. 사람 뒤에 어른거리는 희미한 그림자, 앞날의 길흉화복이 마치 그림처럼 보였던 거야.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이었네. 최판서 댁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 최판서가 조정에서 더 높은 벼슬을 받게 되었다고 떵떵거리며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날이었지. 마당에는 오색 차일이 쳐지고 풍악 소리가 둥둥 울리고 술과 고기가 강물처럼 흐르니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따로 없었어. 최판사는 붉은 관복을 입고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아 찾아오는 손님들의 절을 받으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지. 그때였네. 부엌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개똥이가 못에 홀린 듯 대청마루 쪽으로 걸어 나오는 게야. 어멈이 기겁을 해서 말리려 했지만 아이는 벌써 최판서 앞에 딱 버티고 서버렸어. 잔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 최판서가 술잔을 들다 말고 눈을 부라리며 네 이놈! 전한 것이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오르느냐! 하고 호통을 쳤어. 그런데 개똥이 요 녀석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최판서를 빤히 올려다보더니 입을 떼는데 그 목소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마치 땅속에서 올려나오는 소리 같았어. 대감마님, 어찌하여 붉은 관복이로 검은 상복을 겹쳐 입으셨습니까? 머리 위에는 시퍼런 칼날이 춤을 추고 집안 기둥마다 붉은 피가 줄줄 흐르는데 어찌하여 술맛이 좋으시다 하십니까? 아이고 난리가 났지. 잔치집에 와서 피가 흐르느니 상복을 입었느니 하는 소리를 했으니 이건 저주도 보통 저주가 아니잖아. 손님들은 수근거리고 최판서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하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버렸어. 저런 망조든 놈을 보았나?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아니 내 눈앞에서 아주 치워버려라. 재수가 옴부터도 유분수지. 최판서의 불호령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 개똥이 어멈이 울며 불며 아이를 감싸 안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판서는 당장 저 아이를 멍석마리에서 죽여도 시원찮을 판이었지만 잔칫날 피를 보면 부정탄다는 늙은 집사의 만류에 겨우 참았어. 대신 더 끔찍한 명령을 내렸지. 저놈을 산속 짐승굴 앞에 던져버려라. 내 집안의 복을 갉아먹는 요물이니 산신령이 알아서 걷어가시게 해라. 그날 밤 날씨조차 그 아이의 운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어.
천둥이 우르르 쾅쾅 치고 번개가 하늘을 찢어 놓을 듯 번쩍이는데 늙은 하인 하나다 개똥이를 지게에 지고 산을 올랐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물은 하염없이 쏟아지고 산길은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몰라. 개똥이는 지게 위에서 울지도 않고 그저 빗속을 뚫어져라 보고만 있었지. 하인은 덜덜 떨면서 산 중턱, 험하기로 소문난 바위산 아래 짐승들이 득실거린다는 동굴 앞에 도착했어. 늑대 울음소리가 컹컹 들려오고 풀숲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지. 하인은 죄책감에 차마 아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게를 내려놓으며 말했어. 개똥아, 나를 원망치 마라. 대감마님 명이 지엄하시니 어쩔 수가 없구나. 부디 다음 생에는 양반집 자제로 태어나거라.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 버렸어. 홀로 남겨진 개똥이, 그 어린 것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캄캄한 산속에 버려졌으니 오죽 무서웠겠나. 차라리 엉엉 울기라도 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개똥이는 그러지도 않았어. 그저 빗물 섞인 문을 들어 앞을 보았지. 번개가 번쩍하고 칠 때마다 눈앞에 드러난 짐승굴의 입구가 마치 거대한 아가리처럼 보였어.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야. 보통 아이라면 공포에 질려 기절이라도 했을 터인데 개똥이 눈에는 그 어둠 속에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게야. 빗줄기 사이로 둥둥 떠다니는 푸르스름한 불빛들,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를 지켜보는 산짐승들의 눈빛, 그리고 저 멀리 짐승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섭지만 묘하게 따뜻한 기운 같은 것 말일세. 개똥이는 젖은 몸을 웅크리고 바위 밑으로 기어들어가며 중얼거렸어. 쇠판 섰다 기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들려. 자기가 버려진 처지인데도 그 아이는 아직도 쇠판 섰댁의 운명을 보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천지신명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저 어린 것에게 그런 무거운 눈을 주셨을꼬.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 늑대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개똥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 침을 뚝뚝 흘리며 오늘 밤 횡재했다는 듯이 말이야.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들릴 때쯤 개똥이가 고개를 들어 그 늑대와 눈을 딱 마주쳤네. 그 순간 늑대가 멈칫했어. 아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가 않았거든. 먹잇감의 눈이 아니었어. 오히려 늑대의 죽을 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하고 깊은 눈빛이었지. 늑대는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고 뒷걸음질을 치더란 말이지. 세상에 짐승도 알아보는 그 기운을 사람인 최판서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밤은 깊어가고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는데 산속에 홀로 버려진 아이. 운명을 보는 눈을 가졌으나 정작 자신의 기구한 운명은 피할 수 없었던 개똥이. 이 아이가 과연 이 험한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그리고 개똥이가 예언한 대로 최판서 댁에는 정말 멸문지와의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인가?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네. 비에 젖은 채 웅크리고 앉아 어둠을 응시하는 개똥이의 눈빛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지. 자, 그럼 그 기막힌 뒷이야기는 한숨 돌리고 나서 다시 들어보세나. 밤은 길고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 말일세. 자, 지난번에 그 불쌍한 개똥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타작을 당한 뒤 쫓기듯 산속으로 숨어들었던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오늘은 그 뒤로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는지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밤 산바람이 얼마나 매섭던지 바위도 얼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산길을 헤매던 개똥이는 결국 다리가 풀려 털썩 쓰러지고 말았지요. 숨은 헐떡거리고 몸은 불덩이같이 뜨거운데 속은 얼음창처럼 차가워지는 그 느낌. 죽음이 코앞에 닥친 겁니다. 어린 것이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어머니 보고 싶어 어쩌나 하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데 그 눈물조차 뺨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을 판이었어요.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며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도깨비불 마냥 일렁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비릿한 피냄새인고 하는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약초를 캐러 산을 타던 노인 하나가 쓰러진 개똥이를 발견한 거지요. 이 노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허름한 베옷을 입고 집신을 신고 있어 영락없는 산골 철로 같아 보이지만 그 눈빛만은 밤하늘 별처럼 형형한 기운이 서려 있는 분이었습니다. 노인은 혀를 쯧쯧하며 아이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더니 단박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허, 어린 놈의 맥이 끊어질 듯 말 듯 신락 같구나.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어. 노인은 지체 없이 등 뒤에 맨 약초망태기를 고쳐매고는 그 축 늘어진 아이를 번쩍 업어들이지 뭡니까. 노인이 아이를 업고 도착한 곳은 산 중턱 바위 틈에 교묘하게 지어진 작은 토굴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구수한 약초 냄새가 확 풍겨오는 그곳은 온갖 말린 약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마치 신선이 사는 곳 같은 분위기였지요. 노인은 아이를 따뜻한 구들장에 눕히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침통을 꺼냈습니다. 가느다란 은침을 꺼내어 아이의 인중이며 손발끝을 톡톡 찌르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예사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는 솥단지에 귀한 약초를 한 줌 넣고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 가득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퍼지니 그제야 아이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사흘 밤낮을 꼬박 앓던 개똥이가 드디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천장에 매달린 메주덩이 같은 약초꾸러미들과 하얀 수염을 길게 들어뜨린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가 겁을 먹고 몸을 움츠리자 노인은 허허 웃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음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깨어났느냐? 산송장이 다 된 농을 저승사자 멱살 잡고 끌고 왔으니 일단 이걸 좀 들어라. 배가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굶었던 아이는 허겁지겁 미음을 들이켰습니다. 뜨끈한 기운이 뱃속으로 들어가니 그제야 살 것 같았는지 아이는 숟가락을 놓자마자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움도 서러움이거니와 생전 처음 받아보는 낯선 이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린 거지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등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아이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노인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허노인이라 불리는데 왕년에는 궁궐 내의위원에서 임금님의 맥을 짚던 전직 어이였던 겁니다. 권력 싸움에 신물이나 벼슬을 내던지고 이 깊은 산속에 들어와 약초를 캐며 병든 짐승이나 돌보고 살던 참이었지요. 그런 천하의 명의가 죽어가던 개똥이를 살려냈으니 이게 어디 보통 인연이겠습니까? 몸을 추스른 개똥이가 떠나려 하자 허모인이 불러 세웠습니다. 내 놈 눈을 보니 도끼가 가득하구나. 그 몸으로 세상에 나가봐야 칼침이 남았지 제명에 못 죽는다. 내 밑에서 사람 살리는 법을 배우지 않겠느냐. 개똥이는 망설였습니다. 천한 신분에 글 한자 모르는 까막눈이 의술이라니요. 하지만 갈 곳도 없고 자기를 살려준 은인의 말이니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헌호인이 말했습니다. 개똥이라는 이름은 이제 버려라. 땅에 굴러다니는 개똥 말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으로 오늘부터 내 이름은 천안이다. 알겠느냐? 천안,
하늘천 편안할 안. 그 천한 아이에게 그렇게 귀한 이름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천안이는 헌호인의 제자가 되어 혹독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련이라는 게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약초는커녕 매일 산에 오르내리며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일만 시키는 겁니다. 스승님, 언제쯤 침 잡는 법을 알려주십니까? 천안이가 입을 삐죽거리며 물으면 헌호이는 곰방대만 뻐끔거리며 딴청을 피웠지요. 이놈아, 물 한 동이도 제대로 못 나르면서 사람 생명을 어찌 나르려 하느냐. 마음의 균형이 잡혀야 손끝이 떨리지 않는 법이다. 헌호인의 가르침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안이의 가슴 속에 맺힌 한과 분노를 다스리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억울하게 매맞던 기억, 부모 없이 떠돌던 서름, 세상에 대한 증오가 가슴속에 불덩이처럼 남아있으면 그 손끝에서 나오는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 아니라 그저 칼춤 추는 기술밖에 안 된다는 걸 스승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은 헌호인이 천안이를 데리고 벼랑 끝에 핀 꽃 한 송이를 가리켰습니다. 저걸 보아라. 벼랑 끝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지 않느냐. 독초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약초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사람 마음도 그와 같다. 내 안의 도끼를 잘 다스리면 훗날 사람을 살리는 큰 약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천안이는 멍하니 벼랑 끝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기 신세 같기도 하고 스승의 말씀이 가슴을 쿵 하고 때리는 것 같았지요. 그날 이후로 천안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을 패도 물을 길어도 그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거칠기만 했던 손길이 부드러워지고 산짐승의 발자국 소리까지 들릴 만큼 귀가 밝아지더랍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돌기를 수차례 천안이는 이제 제법 의원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초의 생김새만 봐도 그 성질을 줄줄 읊고 사람의 얼굴색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짐작할 정도가 되었지요. 하지만 헌호이는 여전히 침창 한마디 없이 엄하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서 다리가 썩어가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냄새가 진동하고 살이 문드러져 누구도 손대기 싫어하는 환자였지요. 천안이는 순간 멈칫하며 코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헌호인이 불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이 의원이라 할 수 있느냐? 병자 앞에서 코를 막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2번 죽이는 짓이다. 더러운 고름을 닦아내는 것이 의술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진짜 의술이니라. 천안이는 그 길로 무릎을 꿇고 환자의 썩어가는 다리를 맨손으로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릿한 고름 냄새가 올라왔지만 스승의 말을 되새기며 정성껏 약을 바르고 침을 놓았습니다. 환자가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천안이의 손을 잡았을 때 천안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의술이라는 게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헌호이는 묵묵히 천안이를 불러앉히고는 낡은 의서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제법 사람 꼴을 갖추었구나. 이 책은 내가 평생 모은 의술의 비법이 담긴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책 속의 글자가 너를 의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네가 오늘 환자의 고름을 닦아내던 그 마음, 그 측은지심이 너를 진짜 의원으로 만들 것이다. 천안이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스승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 사이로 인자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죽어가던 개똥이에서 사람을 살리는 천안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깊어가고 밖에는 부엉이가 오는데 스승과 제자는 밤새 도란도란 의술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천안이의 가슴 속에는 이제 억울함과 분노 대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천안이는 헌호인의 가르침을 받아 어떤 명의로 성장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가 앞으로 마주할 세상은 또 어떤 시련과 기적을 보여줄까요? 다음 시간에는 천안이가 드디어 산을 내려와
세상 속으로 첫 발을 내디디며 겪게 되는 좌충우돌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인 첫 환자와의 만남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란 놈은 참으로 무심도하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는 법이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니 말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핏덩이 같던 천안이가 어느새 헌칠한 청년이 되어 세상 한복판에 섰습니다. 바람 거친 산속에서 스승님 모시고 약초 캐고 침 놓는 법 배우며 보낸 세월이 헛되지 않았는지 이제 그의 손끝에서는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는 소문이 장터마다 자자하게 퍼졌답니다. 자, 오늘은 저기 아랫마을 큰 장터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곳에 바로 우리의 천안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거적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환한지 멀리서 봐도 광채가 나는 것만 같습니다. 어이구, 의원님, 제발 제 다리 좀 봐주시오. 밤만 되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구만요.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다가와 하소연을 하니 천안이는 그 더러워진 발을 덥석 잡고는 제 부모 살피듯 정성스레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보통 의원 같으면 돈부터 내놓으라 하거나 냄새난다고 코를 막았을 터인데 천안이 눈에는 그저 고쳐야 할 아픔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할머니, 이건 뼈가 아픈 게 아니라 그동안 자식들 키우시느라 마음고생한 게 다리로 내려와 뭉친 겁니다. 제가 침 한 대 놔드릴 테니 오늘 밤부터는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할머니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가늘고 긴 침을 꺼내 능숙하게 혀를 짚어 찌르는데 아프기는커녕 막혔던 본물이 터지듯 시원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니 구경하던 사람들도 저절로 감탄을 쏟아냅니다. 돈이 없어 쭈뼛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은커녕 오히려 쌈짓돈을 쥐어주며 밥이나 든든히 챙겨 먹으라 등을 떠미니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장터에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칭송하기 바빴지요. 그렇게 하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장터의 소란도 조금씩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거만한 호통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썩 물러거라. 대감마님 행차시다. 길을 막는 놈들은 모조리 경을 칠 것이야. 위세등등한 하인들의 고함에 섞여 화려한 가마 하나가 장터를 가로지르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흉요한지 즐겁던 장터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비단옷을 휘감은 사내 하나가 내리는데 아, 운명의 장난이라 했던가요? 천안이의 눈이 번쩍 뜨이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자는 바로 10여 년 전 어린 천안이의 집안을 멸문지화로 몰고 가고 부모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원수 최판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주름은 깊어졌으나 그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빛과 입가에 걸린 비릿한 웃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최판서는 거드름을 피우며 시장 좌판을 둘러보더니 애써 가꾼 채소를 파는 늙은 농부의 바구니를 발길질로 걷어차버립니다. 엥, 쯧쯧, 물건 꼬라지하고는 이러 시들빠진 걸 감히 내 눈앞에 내놓다니 네 놈이 제정신이냐? 농부가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비는데도 최판서는 껄껄거리며 지팡이로 농부의 어깨를 툭툭 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천안이의 손에 들린 침통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니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시벌건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행복했던 집을 짓밟은 악귀다. 천안이의 머릿속에서 잊고 싶었던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화염에 휩싸인 집, 비명소리,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던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 그 모든 비극의 원흉이 바로 저기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천안이는 저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장침을 고쳐 잡았습니다. 의원의 침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나 마음을 달리 먹으면 순식간에 사람의 숨통을 끊는 무서운 암기가 될 수도 있는 법. 지금 당장 달려가 저자의 목덜미에 이 침을 꽂아버린다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부모님의 원혼을 달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고 눈앞이 붉게 물들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최 판서의 웃음소리만 귓가에 윙윙거렸지요. 한 발짝 천안이가 무거운 발걸음을 떼려는 찰나였습니다. 마치 귓전에 천둥이 치듯 스산한 산바람 소리와 함께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천안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냐? 스승님은 늘 말씀하셨지요. 의술은 인술이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기술은 그저 사람 잡는 백정의 칼놀림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피는 피를 부를 뿐이다. 네가 저자를 죽인다면 너 또한 저자와 똑같은 짐승이 되는 게야.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살수냐. 천안이는 멈칫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고름을 짜내고 막힌 혀를 뚫어주던 그 침이 지금은 사리에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천안이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감은 눈꺼풀 속에서 부모님의 얼굴과 스승님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최 판서는 여전히 행패를 부리며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천안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기운을 억누르고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꽉 감싸쥐었습니다. 의원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식은땀을 이리 흘리시고. 순서를 기다리던 아낙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그제야 천안이는 버뜩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병든 백성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현기증이 났나 봅니다. 천안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분노를 사귀고 슬픔을 삼킨 눈동자는 더욱 깊고 고요해져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잔잔했습니다.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그를 베지 못한 것이 비겁함 때문이 아니요 더 큰 뜻을 위해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의원으로서의 길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머금고 참아낸 것임을 하늘은 알고 땅도 알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자,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다시 환자의 손목을 잡는 천안이의 손길은 이전보다 더욱 따뜻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 아픔조차 환자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힘으로 승화시키려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인의 풍모가 느껴집니다. 비록 최 판서는 살아서 돌아갔으나 천안이는 오늘 자신 안의 괴물과 싸워 이겼습니다. 칼 대신 침을, 복수 대신 용서를, 죽음 대신 생명을 택한 것입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고 어스름한 달빛이 장터에 내려앉을 때까지 천안이는 자리를 뜨지 않고 마지막 환자까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날 밤 천안이가 머무는 초가방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의서를 뒤적이며 언젠가 다시 마주칠 그날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 그는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겠지요.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보다 더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감화시키는 것이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천안이는 장터의 명의를 넘어 상처 입은 세상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진정한 의원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의 앞길에 또 어떤 시련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고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지난번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젊은 왕이 야심차게 무한가를 바꿔보려 했지만 그 앞길이 참으로 험난했지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번 이야기는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주먹이 절로 쥐어질지도 모릅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 그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 드리운 시커먼 그림자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밤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스산하게 들리는 밤입니다. 조선의 하늘 위로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 그런 밤 말이지요. 왕이 머무는 대전, 강령전 주변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 같은 것이었지요. 우리 불쌍한 임금님은 어찌 되었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빛이 형형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던 분인데 지금은 마치 시들어가는 고목처럼 이부자리에 파묻혀 계십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 베개를 흠뻑 적시고 있었지요.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고 헛소리를 중얼거리시는데 그 모습이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내 눈앞에 자꾸만 검은 것이 어른거린다. 저것이 나를 옥죄어 오는구나. 임금님이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괴로워하십니다. 어이가 와서 탕약을 올리고 침을 놓아봐도 도통 차도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더 빠지는 것 같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다 그냥 병이겠습니까? 누군가 뒤에서 장난질을 치고 있는 데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사내가 들어옵니다. 바로 최판서, 그 능구렁이 같은 양반이지요. 겉으로는 나라를 걱정하는 척, 임금을 위하는 척 온갖 충신 코스프레를 다 하지만 그 속은 시커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아닙니까? 최판서가 병석에 누운 왕을 내려다봅니다. 그 눈에는 걱정은커녕 비릿한 웃음기가 서려 있습니다. 전하, 옵체 미령하시니 소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옵니다. 어이들의 의술로는 차도가 없으니 이는 필시 궁 안에 삿된 기운이 들어온 탓일 것입니다. 최판서가 은근슬쩍 말을 꺼냅니다. 왕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무속의 힘을 빌리자는 것이지요. 사실 말이 좋아 굿판이지 왕의 정신을 완전히 빼놓고 조종하려는 수작 아니겠습니까? 임금님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단할 기운조차 나날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부터 궁궐 한 구석에서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징소리,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흥겨운 가락이 아니라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최판서가 데려온 무당은 눈매가 날카롭고 기운이 음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옷의 헝겊을 휘두르며 펄쩍펄쩍 뛰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악귀가 춤을 추는 것 같았지요. 무당이 주문을 외웁니다. 동쪽의 귀신아 물러가라. 서쪽의 애구나 사라져라. 입으로는 애군을 쫓는다고 떠들지만 사실 그들이 피워올린 향냄새는 왕의 숨통을 더욱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 매캐한 연기가 대전 안으로 스며들 때마다 왕은 가위 눌린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최판서는 그 꼴을 뒷짐지고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왕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해야 자신의 세상이 열리는 법이니까요. 이 구판이 벌어지는 동안 충직한 신하들은 왕의 처소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최판서가 심어놓은 금군들이 철통같이 가로막고 섰기 때문이지요. 전하께서 안정을 취하사야 하니 물러가시오 라며 으름장을 놓는데 힘없는 신하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궁궐 담장 밖 저잣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입이라는 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자네 그 소리 들었나? 임금님이 벌써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있어. 아니야, 귀신이 들려서 밤마다 짐승 같은 소리를 낸다던데. 최판서가 나라를 다 집어삼키려고 임금님께 독을 썼다더라. 장터에 모인 백성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쌀가게 김첨지도 포목점 박서방도 일손을 놓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요. 나라의 어버이인 왕이 저지경이니 자식 같은 백성들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민심은 흉흉해지고 여기저기서 도적대가 들끓기 시작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혼란을 최판서가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할수록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반대파들을 숙청할 명분을 만드는 것이지요. 나라가 어지러우니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면서 권력을 몽땅 자기 손아귀에 주려는 속셈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탐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의 병세는 깊어만 가고 밤마다 울려 퍼지는 구판 소리에 궁녀들도 하나둘씩 겁에 질려 나갑니다. 왕의 곁을 지키던 늙은 상선 영감만이 눈물을 훔치며 탕약을 다리지만 그 약사발마저 최판서의 수하들이 검사한다는 핑계로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왕의 목숨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풍잔등화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방 안에 홀로 누워 믿을 놈 하나 없이 독사 같은 자들에게 둘러싸인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왕은 가물가물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어릴 적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려 애를 씁니다. 백성을 지키는 것이 왕의 도리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원통하고 분해서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날 밤도 무당의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소름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판서는 왕의 침소방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달이 구름에 가려져 한 점 빛도 없는 그 어두운 하늘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내 것이다. 그의 그림자가 촛불에 비쳐 벽면을 가득 채우는데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팔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병든 왕, 탐욕스러운 간신, 그리고 요사스러운 무당의 구판까지. 과연 우리 임금님은 이 시커먼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최판서의 먹잇감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이 숨막히는 상황. 다음 이야기에서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가슴을 치게 만드는 답답한 이야기였지만 본래 동트기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 임금님이 털고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저 못된 무리에게 천벌이 내리기를 간절히 빌어보면서 오늘 네 번째 이야기 마당은 여기서 접을까 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시원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어이구, 날이 참 굽기도 하지. 그날 밤은 요독 바람이 차고 산자락을 휘감는 바람 소리가 마치 우는 소리처럼 들려서 천안이 마음이 영 심란했더랍니다. 방 안에서는 쿨럭쿨럭 헌호인의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으니 밖에서 약탕기를 부채질하는 천안이 손길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양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그 구수한 냄새가 그날따라 왜 그리 서글프게 느껴지던지 참 사람 팔자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천안이가 갓 달인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니 헌호인이 벽에 기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더랍니다. 촛불은 바람에 훅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헌호인의 얼굴엔 이미 저승사자가 문턱을 넘은 듯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천안이가 스승님 약 드십시다 하고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가는데 헌호인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을 내젓는 겁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손이 어찌나 안쓰러인지 천안이는 그저 목이 메어 말도 못하고 털썩 무릎을 꿇었지 뭡니까. 그때였소. 헌호인이 떨리는 손으로 이부자리 밑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낡은 괴짝 하나를 꺼내더랍니다. 그 괴짝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칠이 다 벗겨지고 경첩은 녹이 슬어 삐그덕 소리를 내는데 헌호인은 보물단지 다루듯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겹겹이 쌓인 비단 보자기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있더란 말이지요.
헌호인이 천안이를 보며 천안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하고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 호통치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아비의 목소리 같아서 천안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더랍니다. 천안이가 무릎걸음으로 다가가니 헌호인이 보자기를 하나하나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그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천안이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두운 방 안에서도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옥패 하나였어. 그 옥패에는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고 가운데에는 내의원 수석 의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산골짜기에서 약초나 캐고 침이나 놓던 괴짜 늙은이가 알고 보니 나랏님 병을 고치던 내의원 입뜸 가는 의원이었다니 천안이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더랍니다. 헌호인이 그 옥패를 천안이 손에 쥐어주며 힘겹게 입을 떼더군요. 천안아, 내가 이 산속에 숨어든 것은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썩어 빠진 조정 간신배들이 내 의수를 권력 다툼에 이용하려 들기에 의원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자 도망쳐온 것이야. 허나 이제는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헌호인의 눈빛이 갑자기 촛불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양도성에 계신 상간마마의 옥체가 위중하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온다. 내 늙고 병들어 이제는 갈 수가 없으니 네가 가야 한다. 네가 가서 내 못다한 의수를 펼치고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천안이는 손에 쥔 옥패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궁궐에 들어가 용안을 뵙고 병환을 다스린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스승님 곁에서 약이나 다리고 싶습니다. 하고 울먹였지요. 하지만 헌호인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나를 뛰어넘었다. 내가 가르친 것은 옛 의술이나 네가 깨우친 것은 낡은 것을 부수고 새 것을 더하는 리믹스의 비법 아니더냐. 꽉 막힌 핏길을 뚫고 죽어가는 기운을 다시 돌리는 그 신묘한 재주는 이제 천하에 너 하나뿐이다. 너의 그 재주가 아니면 임금님을 살릴 수 없다. 헌호인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면서도 천안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 패를 들고 가거라. 궁궐문을 지키는 자에게 이것을 보이면 길이 열릴 것이다. 허나 명심해라. 궁궐은 화려해 보이나 보이지 않는 칼날이 춤추는 것이다. 오로지 병자만을 생각하는 긍휼한 마음, 그 하나만을 무기로 삼아야 네가 살고 나라가 산다. 헌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천안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스승으로서 제자를 사지로 내모는 미안함과 제자가 이루어낼 큰 뜻에 대한 벅찬 기대가 뒤섞인 눈물이었겠지요. 천안이는 옥패를 가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차가운 옥패가 가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리광 부리는 제자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게지요. 천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헌호인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흐느끼는데 헌호인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더랍니다.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새벽닭이 울기 전에 떠나야 한다. 헌호인의 재촉에 천안이는 보찜 하나 달랑 메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방문을 나서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 그 바람 속에 섞인 풀냄새가 어찌나 서럽던지. 천안이는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고 어둠이 깔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등 뒤에 남겨진 스승님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자꾸만 발걸음이 무거워졌지만 품속에 든 옥패를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지요.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임금님을 살리고 스승님의 명예를 되찾아 꼭 다시 오겠습니다. 천안이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났고 그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와 큰 길로 접어드니 저 멀리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더군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안이에게 닥칠 앞날은 저 붉은 새벽보다 더 치열하고 뜨거운 불길 속일지 모릅니다. 헌호인이 평생을 숨겨왔던 비밀, 내의원 수서거이의 신분패. 그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왕실을 구하고 백성을 살리라는 천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제 천안이는 그 무거운 천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호랑이 굴과도 같은 한양 궁궐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과연 우리 천안이는 궁궐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임금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승님께 배운 의술에 자신만의 기발한 재주를 더한 그 리믹스 비방으로 죽어가는 왕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바람은 거세지고 길은 멀지만 천안이의 집신 닳는 소리는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한양을 향해 울려 퍼졌더랍니다. 늙은 스승이 마지막 생명을 태워 밝혀준 그 길 위에서 펼쳐질 천안이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게지요. 자, 다음 장에서는 궁궐문 앞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 테니 곰방대 한 대 더 태우시고 기다려보시지요.